네,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최주류 최경령이 주목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예,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이거 워싱턴 포스트 단독 보도인데요.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정전협정 비슷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의 에너지 시설 있지 않습니까? 뭐 정유 시설이랄지 원자력 시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그쪽은 공격하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지켜지면 뭐 정전협정으로 가보자. 뭐 요런 거를 미국 주도 특히 카타르의 중재하에서 중동에 있는 카타르에서 양쪽에서 몇 번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성사돼 가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쪽을 공격하면서 일부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는 뺏긴 땅이랑 서로 바꿀 거 아닌가 뭐 이런 전략으로 했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통에 러시아가 다시 이제 이 협정으로 이 어떤 그 정전 협정으로 가는 그 길목 그 회담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아주 그 우크라이나의 공격적인 행태로 일이 사단이 났다. 부분 정전 협정이 망가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그대로 번역해 드렸습니다. 부분 정전 협정이 망가졌다. 이거를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는 헤드라인 기사를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거는 결국은 뭐 카타르 관료, 미국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서 쓰는 건데 뭘까요? 결국은 미국은 정전을 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너무 호전적인 것 아닌가라는 미국 측의 어떤 반발 그리고 불쾌함의 표시죠. 예,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가 기사 내용에 나오는데 서로 간의 정유시설이랄지 발전시설을 공격하면서 러시아 쪽에서 정유시설이 한 15%가량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유 어떤 그 1년에 그 생산하는 그 생산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5% 정도 줄었다는데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유값이 오르는데 요게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에너지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적인 측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모스크바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 대표단이 그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관해서 이거는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에스컬레이션이다. 이런 단어를 써서 지금의 상황을 묘사했다는 것을 그대로 또 받아쓰고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러시아 우호적이죠. 러시아가 마치 뭐 원래 침공은 러시아가 먼저 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장의 정전 또는 11월 대선 전후에서 정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 국제 뭐 중동도 시끄럽고 뭐 이렇기 때문에 중국과도 뭐 그렇게 편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도 관련해서 물어보니 이거는 그 우크라이나 쪽은 아니 그 카타르에서 협상했다는 거는 부인하지는 않고 단지 그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이 조금 좀 수년이 된 것, 연기가 된 것은 중동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워싱턴 쪽에서는 응답을 거부했고 크레물린 쪽, 모스크바 쪽에서도 응답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쪽의 타격도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접경 지역에서 지금 한 20% 정도는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 이 동쪽 지역 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 지역들,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이겠죠. 수도, 후방, 뭐 이런 곳들인데 우리는 뭐 서울이 바로 전방이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만 뭐 우리는 뭐 충청도 이남, 뭐 부산 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본적으로 뭐 대여섯 시간밖에 지금 전력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기사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뭐 북한 사람들이야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쟁이 이런 식으로 1, 2년 계속되면 한국 버틸 수 있을까? 특히 이렇게 집합 건물에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용수 공급이 중단되고 전력이 끊기면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전력이 못 들어오면 특히 북한과 접해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불을 켜는 게 쉽지는 않겠죠. 참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바로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뜨거운 무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당장 겨울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러시아가 공습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보통 겨울의 피크 타임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18기가와트, 18기가와트를 쓰고 있다는데 지금 절반 정도가 소실이 됐대요. 그래서 9기가와트밖에 못 쓴다. 그러면은 겨울에는 이게 그 남방이랑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건 마찬가지로 또 유럽의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미국 사람들의 속내, 유럽 사람들의 속내가 있고 그걸 젤렌스키가 온몸으로 지금 그 압력을 받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 기사에서 그거를 느꼈습니다. 예, 그걸 느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 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 정전이 될 가능성, 젤렌스키가 아무리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사의 뉘앙스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면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기사들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비슷한 군사 관련인데 이카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는 What if South Korea got a nuclear bomb? 한국이 남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카노미스트의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지금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외생 변수인 미국의 질서,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것, 미국 제일 우선주의, 미국 이익 제일 우선주의, 특히 트럼프가 됐었을 때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자위권을 갖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인들이 느낄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바이든이
바이든은 부정했습니다. 해구산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그게 거의 해구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여하튼 하여간 대충 얼버무렸잖아요. 그냥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 체제에 있는 것처럼 한국의 언론을 다독였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 미국에게 절대 손해 나는 거는 안 하려는 경향성이 더 두드러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뭘 믿고 미국의 해구산 약속을 믿겠어? 이렇게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카노미스트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을 때죠. 베트남에서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자 그때 당시에 주한미군이 6만 3천 명이나 됐다네요. 6만 3천 명의 남한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중 6만 3천 명 중 2만 명을 빼갔답니다.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6만 3천 명이었는데 점차 수십 년 동안 줄어들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때 2만 명을 빼가면서 아시아 쪽의 동맹국들한테 당신들 방위는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닉슨이 뉘앙스를 주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다가 이제 그거를 막 다독이고 막고 뭐 이러면서 미국 CIA가 막고 이러면서 결국은 박정희 체제 하에서 한국이 NPT 지금 그 비확산 조약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하게 미국이 만들었죠. 1975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과학기술이나 뭐로 보나 분명히 핵무기를 만들 능력은 있다. 다만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 같은 거는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일본은 패전국이었는데 2차 대전 패전국이었는데 뭘 믿고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그거는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핵무기는 만들지 말고 재처리할 때 잘 알아서 써라. 그래서 그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그 우라늄 쓰고 남은 우라늄 가지고 그걸 재생해서 알아서 쓰는 거 그거는 미국이 이제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NPT 조약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것도 양해도 못 받았고 미국이 다 수입 통제하는 그 안에서만 우라늄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농축하지 못하도록 혹시 그걸로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국제원자력기구가 감시하는 그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트럼프 체제에서는 아마 뭐 농축 정도는 눈 감아 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진짜 못하게 하려면 이 이카노미스트 보니까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더만요. 첫 번째는 만약에 섣불리 무슨 농축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낌새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우라늄 수입 통제를 미국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 정도 지금 우리의 전력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라늄 수입 못하게 해버리면 뭐 남아있는 거 가지고 좀 쓰다가 6개월, 1년 후에는 그냥 한 30%의 전력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게 미국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카노미스트 이걸 보니까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북한처럼 그리고 공산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경북도 뭐 이런 데도 없고 그런 지역도 없고 지하에다 땅을 파가지고 뭐 어떤 거를 한다면 이렇게 그 SNS가 발달된 나라에서
불가능하겠구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종 제재와 그리고 마지막 핵실험의 그 불가능함,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과 소련이 그 러시아가 이렇게 압박해올 그 중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여차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카노미스트의 저 기사를 보면서 이게 이 과정으로 흘러가면 미국이 우리를 갖고 놀 수 있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여건, 기회를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시간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는 무리하다. 무리한 우파의 주장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딱 떠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 냉정하게 하나씩 분석을 해보니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스타벅스를 완전히 맹폭한 기사입니다. 예. 제목도 그렇고 부제목도 그렇고 제목이 What's wrong with Starbucks입니다. 예. 스타벅스 너 뭐 문제야? 너 지금 요새 안 좋아? 왜 그래? 도대체 뭐 이런 내용이고요. 고객들의 불만을 뭐 인터뷰도 뭐 수십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처한 현재 상황을 아주 비판적으로 실었습니다. 한국에는 왜 이런 기사가 경제적 문제에서 안 나올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부제목이 가격은 올라갔고 대기 시간도 길어졌다. 근데 그거는 아이스 라떼 버그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게 부제목입니다. 예. 그냥 제목, 부제목. 너 뭐 문제 많다. 너 스타벅스부터 해가지고 제목부터 해서 부제목까지 완전히 다 그냥 까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도 오르고 대기 시간도 길어졌는데 미국에선 팁까지 내라고 유도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받아가는 것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들이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았어야지 팁을 내지. 응? 내가 다 가서 타오고 그러는데 앱으로 주문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앱으로 주문하는 손님들, 고객들의 숫자가 30% 정도라고 하네요. 근데 이 앱이 만드는 앱 메이드 모시핏이라는 건데, 모시핏이라는 게 이제 그 일종의 막 격렬하게 좁은 무대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듯 그 춤을 추는 게 모시핏이라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일정한 대기 시간이 앱으로 이제 대기를 했다가 대기 시간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근데 일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받으러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데다가 사람들이 길게 이제 줄을 서고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고객들의 불편뿐만이 아니고 앱이 또 어떤 불편을 가지고 오냐면 바리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스타들이 너무나 이게 그 실제로 스타벅스 김종대 의원님 오셨죠? 예, 오신 것 같은데 잠깐만 옆쪽에 계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납니다. 바리스타들이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벅스의 각종 앱으로 뭐는 세개 캐러멜 그거는 세 펌프로 주시고요. 뭐는 섞어 주시고요. 하는 식으로 조합을 하면 17만 가지를 조합을 할 수 있대요. 17만 가지의 조합을 바리스타들한테 당장에 1분 안에 만들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들도 미쳐버리려고 한다는 거지. 스타벅스 종업원들도. 근데 이게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놓으면
스타벅스는 매출은 꽤 늘었답니다. 이것 때문에 매출은 늘었지만 바리스타들 돌아버리려고 하지 고객들도 뭐 커스터마이즈 했다는 고객들도 자기 취향대로 먹는다는 고객들도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돌아버리지. 이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안 좋고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컴플레인 듣고 있는 스타벅스가 옛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가 만들었을 때 그 스타벅스의 분위기, 야 그래도 집에 가기 전에 여기에서 컴퓨터도 보면서 좀 띵가띵가 하면서 커피도 좀 먹으면서 그 시애틀의 어떤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방 같은 그 카페 분위기. 요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지금 창업 정신이 뭐였는데 지금 이렇게 돈만 벌고 종업원들 게다가 노동조합 탄압도 하고 많은 정치적인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인 뭐랄까 이슈에도 많이 휘말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경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처음부터 끝까지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야, 경제신문이 미국 최대 커피 체인점, 미국 최대가 아니죠.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 중국에서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예? 자기 나라를 그렇게 알리고 있는 커피 체인점을 이렇게 하나부터 100까지 속속들이 맹폭을 하네요. 예. 미국의 경제지는 그렇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태도,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그렇게 온유하고 뭐 유급휴가랄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주더니 완전히 변했네 라는 이 말도 월스트리트저널, 우리로 치면 매경과 한경이 결합된 세계 최대의 경제지인데요. 이런 데서 노동자에 대한 태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게 우파 경제지인 미국의 경제지에서는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온다. 이런 점들은 제발 한국이 이런 것은 좀 따라가면서 자본주의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딱 세 가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최주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경령이 주목한 뉴스 최주류 금요일 8월 23일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심은정님 와 계시네요. 평하, 예,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 하이, 예, 혼자 계시나요? 아, 프리웨이님도 같이 계시는군요.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퓨 리서치를 한번 가보시라.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이트고요. 공짜입니다. 예, 공짜여서 제가 보는 많은 사이트들과는 달리 무료죠. 그리고 비당파 비영리 기구기 때문에 예, 뭐 정치적으로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서울대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고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이고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서울대 팩트체크 연구센터도 그 좌파하고 민주당 편향이고 그래서 그 보조금은 못 준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진흥재단에서 받았던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 삭감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기준으로 따지면 퓨 리서치도 좌파일 수도 있겠네요. 예.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아주 골고루 아주 그 평평한 정보를 잘 전달해주고 있고 왜 이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보시라라고 하냐면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 국가들은 유권자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최경영의 경제쇼 할 때도 신환종 씨라고 그 기억나세요? 신환종이라고 NH투자증권의 그 FICC 쪽 그러니까 뭐 국제 정치 경제 관련한 센터의 소장이셨는데 그 국제 정치 경제가 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국제 정치가
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이 해외 외국의 뭐 대형 증권사, 언론사, 투자은행, 그다음에 한국도 그런 조직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그만큼 많이 국제 정치 또는 국내 정치,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 이쪽, 러시아 이쪽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그 경제적 관점에서 유독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의 마음이 어떻게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뉴스위크 2003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자유무역에 관해서 약간 꺼림칙하게 이거 해야 되나? FTA 뭐 이런 기류가 있다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온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그랬다고 2003년에 뉴스위크가 사우스 코리아는 소셜리스트냐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보십시오. 그 시기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자 한 게 뭐냐면, 유권자의 마음을 또 누가 조종하느냐? 조종까지는, 그러니까 주도를 하느냐? 주도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정부, 미국의 언론입니다. 그게 미국 언론의 어떤 이념 전쟁에 뭐랄까요? 천병? 그 사람들도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우리 97년 IMF 외환위기 때 당신들 뭐 허리띠 조여야 돼. 긴축 재정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자 확 높여야 돼. 그래가지고 구조조정 막 해야 돼. 라고 했잖아요. 본인들 2008년 금융위기 일어날 때 막 퍼줬지 않습니까? 막 퍼주고 금리를 오히려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정반대의 경제 처방을 했는데 97년에 동남아시아하고 한국은 그런 굉장히 힘든, 굉장히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구조조정에 이은 경제 살리기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날로 먹는 그런 구조조정을 했죠. 날로 먹는 구조조정은 사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부채 탕감해주고 슬슬슬슬 이렇게 봐줬던 이후에 있는 피그스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얼마나 심하게 구조조정했습니까? 복지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줄였어요. 그거 별로 안 줄인다고 독일에서 난리를 치고 그랬지만 그냥 저냥 또 넘어간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미국 언론의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상전벽해란 말이죠. 지금은 마치 보호무역과 뭐 미국 제조 부흥이 그 미국 애국주의의 모든 것이고 미국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양, 보호무역이 최고로 좋은 양, 그런 식으로 쓱 가요. 그래 별로 그렇게 자유무역에 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특히 미국 언론. 영국 언론은 달라요.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유무역에 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시기마다 변하는데, 그게 정부,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언론 또는 학자, 당시의 기조, 그리고 유권자들이 거대한 어떤 그 고등어 때처럼 몰려다니면서 그때는 그게 다 맞는 것처럼 휩쓸려서 그렇게, 그래서 너무 이념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퓨 리서치 오늘 뭐 찾아볼 내용들 보면 72%의 미국인들마저도 미국이 아주 과거에는 used to be, 과거에는 good example이었다, 민주주의의 아주 좋은 표본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72%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거를 퓨 리서치는 이거를 공화당이나 민주당만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세계를 쫙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 세계를 쫙 묶어서 하는 경우, 이 리서치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쫙 묶어서 했는데 그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72%나 우리가 괜찮은 나라였는데, 괜찮은 민주주의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도 67%나 일본도 65%나
우리 한국도 61%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한국 순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막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34개 국가들 중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가나, 방글라데시 뭐 이렇죠. 이거는 그만큼 세계 어떤 그 조류에 많이 뒤처져 있다. 역시 선진국들은 같은 지금 호흡을 같은 공기를 숨쉬고 있다.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뒤에 쭉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호무역 같은 경우도 지금 명확하게 기조가 나와 있어요. 7월 29일 날에 한 건데 특히 공화당 쪽이 민주당보다도 무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잃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무역을 하면 할수록 잃는 게 더 많다라는 게 공화당 쪽. 근데 이거는 퓨 리서치는 과거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최근인데 3년 전, 이거 20년 전, 30년 전 기록들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이때는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맹신이. 근데 2021년도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은 우리가 얻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3, 잃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5였는데 그게 65에서 73으로 3년 만에 65에서 73으로 높아졌죠. 잃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은 더 높아졌지만 민주당은 잃는 거나 얻는 거나 비슷해. 49, 47, 50, 48 그래가지고 거의 그 표본오차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에 관해서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민주당 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 직장이 잃거나 아니면 좀 못 살게 되면 바로 남 탓하는구나. 그러면서 보호무역으로 가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이걸 별로 강조를 안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강조는 잘 안 하는데 학사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얻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식자층이면 식자층일수록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그거는 리퍼블리컨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이 그러하다. 그런데 미국은 누가 움직인다고요? 유권자들이 움직이긴 하긴 합니다만 결국 디테일한 것들은 미국 엘리트 1%가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호무역을 할지, 특히 트럼프가 되지 않고 해리스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느리게 진전되면서 여러 가지로 중국이랑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그 요즘은 이제 철저한 내용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카노미스트 기사인데 이게 지금 이카노미스트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미국의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우리로 치면 정경련 같은 기관이 있거든요. 정경련에서 옛날에 정경련 회원사들, 미국 정경련 회원사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주가 부양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 바뀌면서 이해관계자 뭐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랄지 지역 사회랄지 주주랄지 뭐 전부 다 전반적으로 케어를 해야 된다. 기업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짧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미국이 워낙 애국주의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우선주의 애국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래서 애국주의가 어떤 각종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랄지 주주 자본주의를 대체해 가고 있다.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질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거냐라고, 특히 노무현 정부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만약에 또는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했으면 이게 국가 우선주의로 가는 게, 중상주의로 가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철질한 노래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는 잡지에서는 다시 한번 이걸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저는 이게 균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친 듯이 보호무역이나 미국 우선주의나 애국주의, 미국 애국주의로 한국을 애국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애국하는 거면 한국한테 손해가 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한테 좋은 건지, 또는 유럽 국가들한테 좋은 건지를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의 이런저런 논리를 대서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유럽의 언론이고 영국의 언론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불어오는 이런 애국주의 광풍, 미국 우선주의 광풍이 이게 원래 우리가 믿었던 자유무역주의와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발 떨어져 있는 언론의 자세고, 이렇게 해야 세상이 조금 너무 미친 듯이 돌아갈 때 좀 발을 잡아주는, 이거 맞아? 그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 여기에서 이런 미친 미국의 애국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기업들 무조건 리쇼링 해라, 갈아 먹어라, 그리고 뭐 US 스틸, 뭐 일본 어딥니까, 제철 회사 니폰 스틸로 못 넘긴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맞냐? 우리 조선일보나 매경에서 엄청 비판 많이 했어요. 이게 맞냐? 틀리다. 첫 번째, 국가가 개입하는 거잖아.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로비가 생기죠. 당연히. 로비가 생겨서 얘한테는 자원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돈이 배분되거나 자원이 배분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배분을 하면 로비를 해서 친한 놈, 윤석열과 친한 사람, 친한 기업, 아니면 윤석열과 떨어진 기업, 이렇게 뭔가 불리한 뭔가를 받을 수도 있고 유리한 뭔가를 특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늘 했던 이야기잖아요. 이거 첫 번째,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가면, 길게 보면 이거 경쟁력 깎아먹는다. 자국 보호해가지고, 자국 사람 보호해가지고 된 적이 많지 않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의 뭐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사람들이건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사람들이건 미국의 제조업을 좀 보는 사람들이면, 미국 제조업이 다시 50년대, 60년대처럼 이렇게 세계 뭐 GDP의 한 40%, 50%를 걔네들이 다 공급을 했었거든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 현재 GDP의 뭐 한 10여 % 정도가 미국 제조업이 텐데, 그 제조업이 갑자기 막 20%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왜 제조업으로부터 벗어났냐면 그게 고부가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고부가 가치가 아닌 저부가 가치에서 고부가 가치를 고부가 가치의 뭔가를 이뤄내고, 특히 지난번에 코로나19 때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못하네 라고 해가지고, 허니벨이었나? 미국의 허니벨인가라는 우주 항공 방지 업체였어요. 있어요. 주로 이제 우주복 만들고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랄지 GM이랄지 이런 데다가, 자동차 회사 이런 데다가 요거 마스크 좀 생산해 달라고 막 트럼프가 막 강요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아픈 기억이 코로나 때 아픈 기억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과거에 선진 공업국으로 잘 나갔던 유럽의 나라들도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제조업 이렇게 해서 우리 고용 늘리면 이게 경쟁력 쌓아가지고 막 잘 팔게 되고 이거는 군사력으로 미국이 이거 사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상 물론 뭐 지금 미국 행태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생길 일반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한국 같은 경우 거의 어지간한 물품들은 다 만드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한 6개, 7개나 될라나요? 예. 뭐 물론 이제 뭐 우주랄지 항공이랄지 뭐 이런 것들 미국만 잘하는 것들 있죠. 미국이나 프랑스만 잘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외에 어지간한 것들 수만 가지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나라들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너무 또 어떤 정부건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우리도 꽤 경쟁력 있는 국가예요. 왜냐하면 한쪽 보십시오. 브라질이나 무슨 아르헨티나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나 뭐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들이 제조업 강국으로 그냥 돈 많고 자원 풍부하니까 바로 20년, 30년 만에 한국처럼 우뚝 서 바로 한국이 될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인들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그 특출난 민족이에요. 특출난 민족이고 그 양궁 잘하는 거 보십시오. 정교한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우리의 경쟁력을 잘 갖고 나가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계속 이전하는 것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든 잘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들 예. 다양하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면서 퓨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는 공짜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 여기 많은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툭툭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다가 또 도표로 돼 있기 때문에 도표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고 시계열도 굉장히 긴 도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 돼야 여론조사 기관이구나. 한국에는 여론조사 기관이 사실 없는 거구나. 예,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미국 유권자의 마음을 늘 보라.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의 마음을 늘 보라. 그걸 위해서는 퓨 리서치 센터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또는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꼭 들어가 보시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